오늘날 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다루는 컨텐츠를 보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전히 프랑스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이 국가의 시민들이 여전히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프랑스가 여전히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언어로 쓰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 정책, 그 중에서도 학교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가 식민지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펼쳤는지 알아보면서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할 때 어떤 방면에 중점을 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는 국가는 알제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식민지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식민 상태에 빠진 것과 달리 알제리는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프랑스에 의해 통치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왕 샤를 10세는 1820년대 들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자 시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알제리와의 갈등을 야기했고 1830년부터는 아예 군사적으로 알제리를 침공하면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일부 대도시를 직접 점령한 이후 나머지 배후 지역은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센 나머지 이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점차 모든 지역을 직접 점령한 후 통치하는 방식으로 알제리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과격한 정책은 다시 현지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야기했습니다. 이때 특기할 만한 점은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나갔기 때문에 1848년까지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업무는 프랑스 군부가 직접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통치한다고 해서 군인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군에서는 이미 1833년부터 프랑스 내부의 오리엔탈 학자, 민속학자, 그리고 교육학자들을 동원해 이들의 의견을 식민 통치에 반영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생각을 가장 크게 특징 짓는 것은 보편성에 대한 이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만의 이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유효한 이념이라고 생각했고 식민지에서도 교육을 통해 프랑스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식민 통치에 있어서 이런 측면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영국의 식민 통치와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경우 식민 통치를 하면서 식민지인들을 영국인 그리고 넓게 잡아 유럽인들과 명확하게 다른 존재로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경우 나중에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도 프랑스적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인들을 프랑스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다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꾸로 프랑스 내부적으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점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나중에 생길 다른 식민지들과는 달리 식민지 모국, 즉 프랑스에서 많은 이주민이 몰려와 새로 정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알제리가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1848년에 10만 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몰려와 새로 생긴 땅을 소유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주민들은 알제리 현지인들과는 물론 프랑스 식민 당국과도 큰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뭉치면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184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알제리로 망명을 떠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나폴레옹 3세는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주민들을 견제하기 위해 1863년부터 현지의 무슬림과 유대인도 토지를 소유하고 프랑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동화 정책은 교육과 언어 분야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군부와 관리들은 이미 1830년대 점령을 시작했을 때부터 통치와 지식 그리고 교육의 연관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보편적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1833년부터 일명 상호교육학교를 설립하고 프랑스 본토에서 온 이주민과 무슬림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인들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많은 이슬람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슬림 학생을 가르칠 많은 교사들이 프랑스의 점령 이후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이슬람 지역으로 이주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의 수가 모자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무슬림만을 위한 학교를 따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이 학교들이 식민지에서 저항 세력을 길러내는 온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주장을 하는 세력이든 식민지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프랑스의 보편적 이상에도 맞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880년대가 되면 프랑스는 아예 알제리 원주민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사범학교를 설립했고 이곳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 모두로 진행하는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과 위생 지식 또한 교육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랑스 본토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알제리에서도 할 수 있기를 원했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프랑스가 식민지에서 한 교육 정책이 프랑스가 생각한 보편적 이상향을 위한 것이기는 했을지언정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본토와 큰 차별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배후에는 항상 인종적 차별에 기반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근대의 보편적 시민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우수한 프랑스 민족이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의 교육을 책임진 한 프랑스 관리는 프랑스 의회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공개적으로 위에 있는 인종이 아래에 있는 인종을 상대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힘차게 말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점령한 이후로 북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도덕적 물질적 질서, 더 많은 평등과 사회적 덕목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보편성,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적 차별에 기반한 이런 교육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1908년이 되면 알제리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300개 넘게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인 등록률은 5% 남짓에 머물렀습니다. 동시에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넘어간 이주민들의 눈에는 이런 학교가 식민지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알제리 원주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현지의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의 변화인데요. 바로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속했던 이들의 눈에 현지 학생들이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기 교사와 담당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알제리에서의 교육을 프랑스 본토의 농촌에서의 교육과 비교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프랑스 농촌에서도 지역적 특색과 관행, 그리고 전통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교육에 반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알제리에서의 상황에 직접 빗댄 것입니다. 결국 교사와 관리들의 눈에는 프랑스 농촌과 식민지 알제리에서의 교육 모두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된 교육을 받는 통합적인 근대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적을 두고 봤을 때 프랑스 농촌과 식민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격, 신체적 특성, 땅을 향한 사랑과 체력을 봤을 때 알제리 원주민과 프랑스 농민은 일치한다 라는 말은 이런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원주민들의 부족한 두뇌로 프랑스어의 문법과 미묘한 뉘앙스를 학습하는 것은 고된 일이다. 그러나 암산과 수학에 있어서는 이들이 프랑스 농촌의 거주민들보다 낫다 라는 말에서도 이 두 집단이 사실상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교육 정책은 역설적으로 식민지에서 프랑스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길러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기초교육을 잘 마친 이후 프랑스 본토로 넘어가 대학 교육까지 졸업한 알제리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당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알제리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 프랑스가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와 평등의 보편성을 근거로 알제리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이들의 목표는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는 것이었고 프랑스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권리들을 알제리인들에게 계속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받는 이상 궁극적으로 완전한 평등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알제리 지식인들이 단순한 차별의 철폐가 아니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외세로부터의 통치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프랑스가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근대적 시민의 권리에 근거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쟁까지 치르면서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프랑스의 자칭 보편적 이상향은 한편으로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식민지의 독립 또한 정당화하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역사 현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